1900년대 초반에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별과 별 사이에 먼지꾸러미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였던 거예요. 수학자이자 신부님이었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님, 당신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지금 이 우주가 계속 팽창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당신의 수학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끔찍하다. 우리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 개체고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블랙홀의 정가운데에 특이점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빅뱅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특이점과 똑같아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시작은 빅뱅 이론이 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불과 한 1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빅뱅 이론 이런 거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의 관심사, 특히 하늘을 보던 과학자들의 관심사는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별과 별 사이에 먼지꾸러미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뭔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먼지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1919년에 허블이 엄청나게 좋은 천체 망원경을 그 당시에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딱 하늘을 딱 보고 그 궁금했던 먼지꾸러미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놀랍게도 먼지꾸러미가 아니라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은하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은하가 전부다. 우리 은하가 우주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별과 별 사이에 은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막 진짜 수천 배, 수만 배로 넓어졌던 거죠. 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저기도 은하가 있고 저기도 있고 하구나 라고. 근데 허블의 진짜 위대한 발견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발견이었죠. 그런 다음에 막 사람들이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주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수학자이자 신부님이었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어떤 발견을 해요. 어떤 발견이냐면 아인슈타인님, 당신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계산 결과 지금 이 우주가 계속 팽창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의 수학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끔찍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수학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우주 자체가 팽창 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절대 틀리다. 너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우주상수를 넣어가지고 정적인 우주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시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허블의 망원경으로 저 은하를 보는데 저 멀리 있는 은하와 별들의 빛의 파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내가 여기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빠르게 지나갈 때 차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 소리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높은 음으로 하다가 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차가 그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차들이 나를 기점으로 소리를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바뀌냐? 왜냐면은 이 소리라는 게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될 텐데 그 소리를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막 있는데 나한테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니까 그 파장이 짧아지면서 구겨질 거 아니에요. 구겨지니까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그 파동이 도달을 하니까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소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났다가 멀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는 점점 파장의 길이가 늘어날 테니까 늘어나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 들어도 저 차는 멀어지고 있다. 만 들어도 저 차는 다가오고 있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빛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빛을 내는 저 대상이 멀어지고 있으면은 붉은 빛을 띠고 다가오고 있으면은 짧은 파장인 푸른 빛을 띄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은하와 별들이 적색 편이,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의 우주가 정말로 팽창 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과거로 돌려보니까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고 그 점에는 에너지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빅뱅이 펑 터지기 전에 그 특이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빅뱅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고 언제든지 그 더 나은 이론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론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빅뱅이 처음 터졌을 때 3분 동안 만들어진 비율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기도 하고 처음 터졌을 때의 빛의 잔상이라고 하죠.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그 빅뱅이라는 걸 가정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끼워 맞춘 식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과학들이 이미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걸 수학적으로 맞춘 식으로 다가가긴 하겠지만 빅뱅도 똑같이 아무리 진짜처럼 느껴져도 나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해보면은 엄마가 나를 낳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꾸로 가보면은 뭐 어떻게 진화를 했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만들어졌나? 라는 그거는 대답하기 위해서는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너는 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미 부여하지 않고 보면은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엄마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유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우리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전달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 개체고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고 사랑 나누고 하는 게 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실제로 진화심리학자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당나귀 위에 타가지고 딱 낚시 바늘을 이용해서 당근을 딱 앞에다 둬요. 그러면은 그 당나귀는 당근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포인트에서 당나귀를 탄 어떤 사람이 당근을 딱 매단 다음에 B라는 포인트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당나귀가 당근을 먹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B라는 포인트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이 당나귀는 나는 B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B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당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당근 먹으려고 이렇게 갔을까요? 당근 먹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나귀와 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으니까 맛있는 걸 먹는 거고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게 좋으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밥을 먹고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우주는 왜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주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다음에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후에 던진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만약에 찾는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사실 이유는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정말 무한한가요?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도달한 게 그 정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멀리에 그 너머에도 계속 우주가 있고 계속 우주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다면 더 많은 더 엄청나게 무한에 가까운 그런 우주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키우는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수족관 안에 살아요. 그 수족관 안에 살다가 한 몇 개월을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수족관 바깥으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달팽이는 여태까지 수족관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다가 수족관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경계를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끝은 어떤 경계일 텐데, 그럼 경계가 있다는 소리는 경계 너머에도 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으려면은 그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경계 너머에 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경계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 경계조차 인식할 수 없겠죠. 그 말은 무한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도 무한, 없어도 무한, 어떻게 해서도 무한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유한하다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다른 차원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멀티버스의 개념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4대 힘 있잖아요. 중력,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근데 이 힘들 중에 중력의 힘이 압도적으로 약해요. 얼마나 약하면은 그냥 자석으로 쇠를 딱 찝은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지구 전체의 중력보다 자성이 훨씬 세다는 소리거든요. 중력은 왜 이렇게 약하냐? 그 4대 힘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차원에 그 중력이라는 힘이 흘러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의 음모론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음모론인데, 그래서 되게 논리적인 음모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파동이 붕괴해서 입자가 딱 된다. 확률적으로 그게 그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만큼,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만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확률적으로 여기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안 살아있을 수도 있다. 살아있는 고양이와 안 살아있는 고양이 두 개가 동시에 중첩돼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붕괴가 해가지고 하나의 입자만 꼭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하나인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과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확률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만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우주에서 매 순간 하나만 볼 수 있는 우주에 계속해서 갈라져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다세계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마 이 세상에서 언젠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죽지 않을 테니까. 왜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모든 확률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딱 운전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확률, 내가 무슨 독이 탄 걸 먹어서 죽을 확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적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은 나도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죽은 상태와 죽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텐데, 나라는 존재도.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죽은 상태와 죽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중첩돼서 존재한다면 나는 뭘 느낄까요? 나는 살아있는 것만 느끼겠죠? 나는 죽어있는 걸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게 동시에 겹쳐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만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총을 가지고 이 러시안 룰렛으로 한 6분의 1의 확률로 총이 발사된다고 해봐. 그래가지고 막 쏴요. 근데 아마 6발 다 쏴도 안 죽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한 발은 총알이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결함이 돼가지고 고장나서 안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세계 해석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음모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다중우주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빅뱅은 특이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특이점은 에너지의 밀도가 무한하게 높아가지고 그곳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런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무런 개념이 다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빅뱅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블랙홀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 블랙홀은 커다란 항성이, 커다란 별이 그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방방방 무너져가지고 무한하게 하나의 점으로 떨어져서 무너져가지고 시공간의 왜곡이 무한대가 되고 중력의 힘이 무한대가 되고 에너지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면서 시간에 다 무한이니까, 다 무한인데 거기에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겠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블랙홀의 정가운데에 특이점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빅뱅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특이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블랙홀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블랙홀은 이 은하도 그렇고 저 은하에도 그렇고 진짜 한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의 블랙홀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그렇게 봐도 또 다중우주가 탄생해요.